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주가 네. 300회였는데. 네네네. 네. 아니 300회였는데 지난주에 뭐 많은 축하 문자 왔지만 네. 하나를 선별해서 소개드리기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했다가 네. 하나도 안 온 게 들통났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 자, 그랬는데요. 축하 메시지가 뒤늦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늦었지만 3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소스였고 세 분의 케미로 일주일에 한 번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웃음소리 유승현 기자님 잠시 볼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쉽지만 유조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어요. 돌구름님 네. 감사합니다. 돌구름님. 예, 유승현 기자님은 마침 순산을 했다는 소식이 네. 들리더라고요. 아기와 네, 산모 모두 건강하고 다행이에요. 심지어는 아기가 순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 승현이 네. 닮았나 보네. 근데 제가 그래서 유승현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네. 세상의 모든 아기는 순하지 않다. 부모에게.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계속? 네. 우리 뭐 유일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기 키워봤지만 순하던가요? 아기가? 넌 너무. 그러니까 다른 울면서 사람한테는 그렇지. 순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오픈하니까. 다 요구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어. 부모에게 순한 아기란 없다. 음. 제가 다시 한번 또 알려줬죠. 네. 선배님 학교 다닐 때 반항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는데도. 제가 좀 초면에 그렇긴 하지만 좀 다리가 길어서 좀 튀어 보였어요. 뭐라고? 좀 다리가 길어서 뭐? 어색하긴 하다. 다리가 초면에 길어서 그러려니. 반항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반항을 한 적이 없는데 네. 괜히 너 뭐야 왜 다리를 길게 뻗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만 너 왜 계속 다리를 길게 뻗고 있어 불만 있어? 아닌데 저는 양반 다리하고 예쁘게 앉아야 되는데 그냥 뻗은 거야 내 다리를 그냥 뻗었는데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다리를 그냥 쭉 그렇게 불량한 자세로 완전 저는 허리를 의자에 안 붙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튀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나도 너무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그냥 꼬을 수밖에 없거든.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걸리적거려서. 근데 다리 꼬았다고 자꾸 건방지다고 얘기도. 그 얘기죠, 그 얘기. 예, 아시겠지만 다리 긴 사람들이 다리 꼬면 위 책상에 닿아요. 불편한 책상이 벌써 들려. 왜냐면 이제 불량이 있으니까 이걸 꼬면 이게 그게 어디 가겠어요? 위로 가지? 그런 게 되게 저는 정말 트라우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승현 기자님 순산한 거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해도 꼭 이렇게 다리 긴 얘기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뭐 그냥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반항하지 네.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반항하지 순했습니다. 않았고 다리만 길었다. 그리고 이제 네. 첫째와 둘째의 차이는 의학적인 차이는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 둘째보다 IQ가 좋아요. 저는 둘째입니다. 왜 그런 의학적인 왜냐면,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와 똑같겠죠, 유전자니까. 네. 근데 첫째는 성인들, 엄마, 아빠, 할머니 이런 성인들과 대화를 해요. IQ가 높은. 그런데 둘째는 성인들과 대화할 그런 기회가 첫째보다 덜해요. 그냥 형, 언니, 누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죠. 이상하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대신 둘째는 어떠냐면 태어나자마자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나 언니를 대상으로 내가 부모의 관심을 받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가 훨씬 더 눈치를 보는, 눈치를 보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 둘째가 더 하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에게 둘째가 태어나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충격인 엄청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데 세상의 전부의 절반이 다른 쪽에 관심이 쏠려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지금 한 분이 더 와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선배님이 맞다, 계속 맞다.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인사가 늦었어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네. 계속 잡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 유승현 기자님의 빈자리를 급하게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SBS 아나운서 팀에 신입 기자란다. 신입 여자 아나운서가 두 명이 얼마 전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신입 아나운서 김가현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목소리도 예뻐. 목소리도 예뻐. 얼굴도 예쁜데. 아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어. 화면에 저 한번. 지금 너무 갑자기 불려가지고. 그래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한 번은.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예, 저쪽 화면을 보고. 너무 급하게. 너무 예쁘다. 나의 맨 얼굴만 보여주면서 충격을 드렸는데 맨 얼굴도 이렇게 이쁠 수 이게 있다는 걸 제가 아시겠다 아직 이제. 첫 방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약간 강제 공개되는 기분이 있는데 부담스러워. 얼른 마스크 사셔도 다시 돼요. 쓰겠습니다. 아니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오는 길에 만나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출연까지 할지 모르고 지금 머리둥절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연습되니까 아무 말이나 오늘 즐겁게 해주시면 돼요. 네, 요즘 알겠습니다. 신집 생활 어떠세요? 요즘 나날이 배우고 성장해 가는 재미로 다니고 있습니다. SBS 아나운서 되니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왜 뭐가 좋아요? 아, 근데 제가 여기가 첫 아나운서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3차에서 떨어지고 그때 막 아나운서를 할 수 있을까 아닐까 되게 막 이렇게 한 번 떨어지고 크게 고민하던 좌절했어요. 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1차도 통과할 줄 모르고 왔다가 이렇게 3차까지 가면서 아나운서 돼야지 했던 곳이 SBS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다니게 되니까 꿈만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말고 이제 예전에 네, 쳤을 예전에 때 그 시험을 계기로 꿈을 키워가지고 그때는 누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에 계신 두 분. 수민이랑 민영이가 됐구나. 걔네 다 나갔거든. 아니 걔네 나갈 거면 그때 그냥 가연이를 뽑을 걸. 가연이를 뽑을 걸 말이야. 이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도 후배들이 많이 나가서 이번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뭐 지금 장담할 수 없겠지만 너네 하다가 나가는 거 아니냐 또.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가 경력직을 뽑았거든요. 네. 좀 각오가 다르던데 나가시는 거 아니죠? 아, 왜 나갈 마음이 없는지를 우리한테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거든요, 항상. 그럼 그거 한번 다시 왜 요약해서 설명해 나갈 마음이 없는지. 아, 약간 계약서 같다? 음성 계약서? 지금 되게 정신이 계속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좀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정규직이 일을 아니라 하다가. 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들어온 개념이어서 막 항상 불안하게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던 중에 들어오게 된 거니까 이 안정감과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맨날 다영 언니랑도 아, 우리가 정규직이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오래오래 뼈를 묻을 굉장히 때까지. 신뢰도가 높은 발언이죠, 이거는. 네, 뭐 안 나갈 것 사실 같지 뭐 않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뭐 그렇긴 그런 부분이 감사하대요, 있죠. 그래서 예. 정규직이 돼서. 네. 한 분이 지금 더 계시는데 김다영 아나운서라고 네. 그분 아직 오늘 출근을 안 해서 오늘 가연이만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뽀얀거탑은 의학 전문 팟캐여서 이제 뭐 요즘 코로나 얘기나 백신 얘기 많이 할 거니까 가연 씨도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도 해보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하면 좀 오디오가 비는 순간이 상당히 이제 걱정돼서 방청객 막 되게 불렀어 웃으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중간중간에 좀 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SBS 아나운서 팀에서 괴롭히는 선배는 따로 없나요? 아,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편집해주게 얘기해보세요. 아, 전혀 없고. 그러면 이건 이제 비밀로 할 테니까 네. 컷할 테니까 누가 처음에 보니까 제일 싫던가요? 싫은 선배님은 싫은 진짜 없었다. 전혀 없어요. 그나마 그럼 누가 제일 덜 좋던가요? 덜 좋은 사람도 없었어요. 반대로 그래요? 얘기할까? 누가 가장- 제일 예뻤어요? 아, 이라 선배님이. 이거 답 듣기 위해서 질문 너무 많이 하네. 그래, 일하는 사실 좀 실력파죠. 실력파. 이라 선배님이요? 네. 아, 외모로 승부하는 제가 것보다는 처음에 비디오형으로 뽑혔다가 시켜보니까 일도 잘해갖고 이제 실력파. 아니죠. 처음엔 제가 비디오형이었어요. 비디오용으로 뽑혔거든요. 아. 비디오용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에서 제가 뽑혔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가 되는 거야. 아, 비디오용과 요런 실력파. 분위기군요. 우리 SBS 아나운서 팀은 그런 거 없어요. 비디오, 오디오 다 되는 사람을 뽑지. 한두 명 뽑는데 몇 그러니까 년에. 원래 SBS 보도국도 다 그런데 의학 전문 기자는 둘 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실력을 뽑을까 비디오를 뽑을까 하다가 비디오를 선택했죠. 근데 우리 그게 가연- 이제 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그다음에 무시해도 돼요 이런 말은. 그다음에 뭐냐면 비디오형으로는 좀 부족하다. 실력 있는 애를 뽑자 한 게 유승현 뽑은 거야. 아, 모델 출신의 유승현. 선배님 왜 모델 비주얼을 능가하는 거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몰랐어요 모델인지.
그냥 실력이 있어 보이길래 뽑은 거예요. 알겠어요. 나의 비디오형, 믿어드릴게요. 예, 비디오형 이런 단점을 좀 이 보완하고자. 말은 예. 정말 믿는 게 선배 오디오를 들으면 정말 믿어 나는. 맨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발음 짧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정말 비디오형인 거 내가 믿잖아. 뭐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용철 선배가 네, 제가 입사했을 때 그때 아나운서 실장님이었는데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동찬이 혀 짧대 하면서 혀 안 짧다. 짧지 않다. 잘못된 언어 습관이 좀 있을 뿐이다. 짧지 않아도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발음이 잘 되라고는 말 안 했잖아. 누구나 다 그래요. 뭐 누가 다 100% 발음을 잘해. 우리 유리 아나운서도 막 이렇게 버벅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뭐 네, 그럼요, 사람인데. 그럼요. 네. 우리 가현이는 본인이 비디오형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디오형이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 비디오 역시 우리 SBS 아나운서 될 자격이 있어. 내가 굳이 정신을 이어주지 않아도 되겠구만. 막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친근한 그런 외모여가지고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 이렇게 예쁘게 수습하는 것까지 참 아무튼 그런 이런 아름답네. 자신감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선배님? 자만감이긴 한데 뭐 예쁘다고요. 근데 우리 뽀얀거탑에서 가장 그 통용되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상처받는데 그거는 선배님한테 한 얘기지. 그게 이제 저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요? 저한테 어느 분이 일반인이 네. 댓글을 달았는데 네. 그렇죠. 어떤 이제 일반인들이 왜 조동찬 기자가 뭐 잘생겨 보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글을 달아서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밑에 조동찬 기자 달린 잘생겼습니다. 네. 보고 올게요. 딱 하는데 그 다음 댓글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 그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정도니까. 아니 근데 뭐 우리 김가연 아나운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가연 아나운서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저요? 그런 저는 질문 진짜 많이 붙었죠. 시켜주신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주시는 거, 맡겨주시는 거 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근데 저도 우리- 질문 드릴게요. 김가연 아나운서는 지금 오늘 김부겸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했어요. 수도권 4단계, 수도권 3단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씨 뭐래? 이 부분은 본격 주제예요. 저희. 그래요? 네. 연장. 네. 연장. 저는 위드 코로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계속 방역 수칙이 엄격한 게 조금은 슬퍼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같은 이유인 거예요? 유일 아나운서랑?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유일 아나운서가 이제 위드 코로나. 내 이유는 아세요, 선배님이? 그럼요. 뭔데? 같은 늦게까지- 이유죠. 아니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네. 원하는 이유요? 네. 제가 사실 전 직장이 KBSN 스포츠였어요. 네. 근데 입사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막 리그가 중단되고 그래서 네. 방송을 원래 하던 만큼도 못하게 됐던 기억이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으면 방송할 때도 조금 제약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정규직이 돼서 코로나 N 스포츠에 계실 때 네. 비정규직이었나요? 네네 그러면 그때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직이면 그렇게 리그가 중단돼서 일을 못 하시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나요? 그거는 프리랜서가 회당으로 받고 네. 계약직은 정해진 만큼 받지만 네. 어쨌든 전 신입이어서 좀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많이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좀 방송의 제약도 줄고 저도 좀 더 이렇게 네. 열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똑같이 주시는데도 그쪽에서는 덜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덜 출연할 자연을 기회를. 덜 썼다. 그러니까 뭐 리그가 중단이 돼서 그럼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애를 갖다가 앉혀놓고 올리려고 지금 그냥- 작정하셨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 원래 어디라도 쓰고 싶은데 네. 돈을 지불했는데도 안 쓴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데요? 제가 원래 스포츠 아나운서로서의 롤을 많이 못 하게 되니까 그때 뭐 그 자사 프로그램 예능이나 연기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아나운서의 롤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이 경험을 했어가지고 네. 야. 예를 들면요?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 음. 서 연기를 뭐 5번, 6번 나가서 진짜. 그래서 막 사람들은 저를 아나운서가 아니라 연기자로 어, 좀 인기 진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어가지고 음. 저는 물론 좋은데 감사하지만 좀 아나운서의 롤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많았고 SBS에서 채우고 싶습니다. SBS에서도 연기 많이 시키는데. 근데 항상 마무리는 이상하게 계속 교육 받으시면서 전부 다 마무리 그렇게 하라고 교육 받으시나요? SBS에서 일하고 싶다면서 저는 뭐 코로나가 와서 일감이 없지만 SBS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좋지 않아요?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귀엽죠, 뭐. 근데 이제 뭐 그 우리 김가연 아나운서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구조의 약한 고리들을 끊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계약직이니까 일은 좀 못한다 하시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계약직과 프리랜서는 어느 게 더 고용의 불안정성이냐? 프리랜서가 더 더 불안정성이죠.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바로 타격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0년 그 우리 사망 통계 자료가 이번 주에 나왔었죠. 화요일 날. 그런데 이제 4.4% 줄었어요. 2019년보다 자살자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 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입니다. 이건 뭐 암 생존율, 뭐 중증 질환 생존율,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그냥 OECD 1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영국처럼 가야 된다, 우리는 독일처럼 가야 된다는 것을 그게 허황된 소리가 우리나라가 영국, 독일보다 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와야지 우리가 영국처럼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성적을 보면 영국과 독일의 성적은 우리나라의 택도 안 됩니다. 택도. 이거 아나운서실에서 엘리베이터에 붙여주셨더라고요. 턱도 아니다가 아니라 택도 아니다. 와, 진짜 열심히 보시네요. 아, 그럼요. 어따 대고도 어따 다 대고라고. 대고. 저는 어따 대고가 표준어인지는 처음 알았어. 내가 쓰는 말 중에서도 표준어가 있구나. 어따 대고. 제가 그냥 C까지는 하면 표준어가 아니죠. 어따 대고 김씨. 그래서 어따 대고 박씨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는 사실 그 줄었다에만 통계를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문단체에서 한국 자살 예방 협회와 그리고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바로 우려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다. 왜냐?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확 늘었고요. 20대의 자살률, 10대의 자살률이 10%, 14%가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했는데 이건 최근에 보기 드문 증가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밀한 통계를 내진 않았지만 네. 어디서 많이 했냐? 네. 20대 여성에서 많은데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살의 요인을 하나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자살은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 자살했다라는 말은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군대를 간 사람들이 다 자살하게요? 네. 군대를 갔는데 군대의 어떤 힘든이나 이런 것들을 못 견디고 그 못 견디는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거의 기저를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을 막 너 이겨내. 넌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뭐 지금은 잘 안 나오시는데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뭐 그렇게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해라.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예요. 어디다 대고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예요. 네? 그 아픈 그러면 비정규직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직장 잃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진짜 웃긴 말이거든요. 네. 저는 멀어서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팔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기득권의 세력들을 부러워요. 선배님도 책 내신 부러워. 경험이 있으신데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팔릴까? 인쇄 뭐 들어오는 거 있으신가요? 뭐 들어오긴 해서 적게 팔리진 않았어요. 나는. 그래요? 근데 그럼 됐죠. 아무튼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아나운서 뭐 계약직이시긴 하지만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게 프리랜서건 계약직이건 정규직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고용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집단에서도 그렇고 반대로 우리가 더 들여다보면 훨씬 어려운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들이 그러냐면
떳떳하게 내 직업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에서 이런 건 훨씬 더 대단히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제보를 받잖아요, 기자는. 제보자들 중에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작년에 취재를 하려다가 막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유흥업소에서 종사자인데 여성 종사자인데 제가 아는 사람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근데 어떠냐면 계속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빚을 지는 그러니까 진빚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치로 드러나고 다른 직종에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막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셨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은 의학적으로 가장 나쁩니다. 건강에 가장 반대되는 건 죽음이에요. 건강에 가장 반대되는 게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라 건강에 가장 반대되는 건 죽음이다. 그런데 어떤 정말 섣부른 전문가들이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의사 자격증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에 가장 반대가 죽음인데 그게 아니라 건강에 가장 반대를 코로나 확진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말로 어따 대고 지가 전문가인 척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아니야. 의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브리핑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작년까지는 그냥 소문으로 제보로 이렇게 왔던 것들이 지금은 통계로 드러나고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이렇게 그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조차 뭐 사회적 이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뭐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고요. 나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흥분할 거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 중간부터 흥분하면 나중에 너무 기빠지실까 봐 걱정되네요. 네. 그거의 제보가 생각이 나서 떠올라서 그렇네요. 네, 너무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하는 방식이 어떤 부분을 취재하지 그러니까 이게 역량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남겨두거든요. 기록으로도 남겨두고 머릿속으로 남겨두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저를 뭔가 찜찜한 구석. 저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 지켜달라 수도 없이 보도해왔거든요. 네. 그런 보도를 하면서 항상 뒤통수에 찜찜하게 남아있던 그 무엇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지금 젊은이들의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저도 일종의 가해자인 셈이죠. 저도 뭐 이 현황에 대해서 떳떳한 측면은 저도 별로 없어요. 근데 더 이상은 지금 뭐 외면할 수 없고 지금은 저도 뭐냐면 이거 막 이런 사람들하고 대차게 싸우는 이유가 이제는 뭐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너무나 코로나 사망자보다 비코로나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그리고 영국 의학저널에서 집계 국가 24개국을 집계했는데 코로나 사망자보다 코로나 외 사망자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예? 이런 명명백백한 데이터를 무시하고 계속 뭐 참으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방송에서 모 전문가가 코로나 공조는 미친 소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멱살 잡고 싶었어요. 정말 멱살 잡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안은 4단계 연장, 2주 더 연장한다고. 3단계 연장, 그러니까 2주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신현영 의원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부 측에서도 이런 이제 사항들을 감지하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2주가 더 연장됐다라는 이제 이유로 요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2주를 더 하겠다. 네. 이번에는 정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요거 확진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어제 열심히 전화를 돌려봤는데 일단 확진자가 증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는데 네.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려면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대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거리두기를 안 하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논의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이다. 그리고 실은 지금 정부도 이것 말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어요. 오늘의 발표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다. 그래요. 다만 이것을 전달하는 이런 브리퍼들이 국민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이동했다. 이런 그런 브리퍼를 이유들은- 하는 사람들은 정말 꼴배기 싫고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네. 오늘 이 정부의 발표는 사실 나름 좀 이해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위드 코로나로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모든 안 좋은 사인을 정부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2주간 빨리 준비하셔야겠는데요. 2주 안에도 준비되겠어요, 이거? 지금 실은 이제 이미 국민들은 네. 위드 코로나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리두기요. 뭐안 모이고 안 모이고 예를 들면 이제 거리두기 효과를 애당초 작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에서 권장을 할 때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했어요. 이거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지혁 교수님이 발표하신 겁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효과는 6개월이다. 6개월 동안 확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떨어진다. 부작용만 더 할 것이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6개월 이후에는 거리두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애당초 있었고요. 올해도 뭐냐면 처음에 막 정부 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정도 하니까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게 이 정도에서 막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얼핏 들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라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렇게 맞는 줄만 알았고 그리고 마땅한 그것에 뭐 저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왔는데 서울의대가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효과와 확진자의 그 규모, 패턴. 작년에는 맞았어요. 역시 그 예상대로. 특히 작년 초기 6개월 동안에. 그 후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아예 안 나타나요. 아예 안 먹혔다. 거의 안 나타나요. 거의. 그게 그래프로 상관도가 있는데 또 하나 수도권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보는 이동량에 따라서 확진자의 추이가 관계가 없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사회 전반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이제 이 결정권자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리더들이 원하는 저 리더가 나를 부르는 리더가 어떤 소리를 그 말씀 해드릴게요. 예,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전문가가 주로 이루어졌죠. 이게 2021년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요즘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이 더 많아졌어요. 원래도 많았는데. 원래도 많은데. 원래 다리 길다고도 많았는데. 그래서 다리를 자를까? 그럴까? 다리 긴 적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네. 아니 그럼 추석 연휴 직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말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일단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추석 연휴 우리가 끝난 다음 날 3,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전날 뭐라고 했냐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큰 폭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예상이 깨졌죠. 이게 뭐냐면 이미 조짐은 있었어요. 이미 조짐은 있었고 그 전부터 또 델타 변이는 기존의 알파 변이처럼 그렇게 뭐 잠복기 3에서 7일 아니 5일에서 7일 혹은 7일에서 14일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사실 델타 변이는 수리곡선을 하시는 분들은 예측이 안 된다. 이 수리 모델로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엄한 사람들이 옛날 것 같고 그러니까 수리 모델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어드바이스를 한 전문가는 좀 갈아야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된 전문가. 제가 이거는 라디오 생방송에도 했거든요. 지금 정부가 컨설팅하는 전문가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 전문가는 진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왜 업데이트해야 되느냐? 잘못된 전문가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이라면 그래도 뭐 틀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늘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정부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땅한 대안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느냐. 네,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거리두기는 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측면이죠. 국민들이 이미 위드 코로나 하고 계시고 위드 코로나를 아는 코로나만 집중한 게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으니까요. 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측에서 했던 전문가들 다 틀린 거예요. 수치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워닝 사인 계속 있었어요. 네. 저 사람들 틀리다. 뭐 아무튼 근데 지금 어떤 게 논의되고 있냐면 일단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진자 중심이 아니라 위중증 사망자를 줄여야 되는데 위중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걸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거리두기라는 건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거리두기잖아요. 그냥 뭐냐면 초가집에 뭐죠? 벼룩을 벼룩 잡아요? 나왔다고 초가집 다 태우는 태운다. 그런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벼룩이 나오는 그 부분만 태우는 방법 없을까를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 근데 확진자는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는 사실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전 세계가 이 지금 지구가 델타 변이를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요. 그렇다면 다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만 추적하냐? 고위험군, 사망 가능성, 위중증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추적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전 그 방향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나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국민들에게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식당과 카페에서만 우리 영업 제한하죠. 네. 사실 우리 SBS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영업장 다 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카페,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삼성전자, SBS, KBS도 전부 다 재택근무예요. 강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KBS, MBC, SBS는 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네. 식당, 카페만 했잖아요. 그러면 식당, 카페에서 발생한 비율이 엄청 높아야 되느냐. 보니까 아니에요. 확진자 수 했더니 식당, 카페에서 하는 게 요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서울의대에서 조사했더니 7인가 그래요. 네. 7이 밖이에요. 네. 나머지는 KBS, MBC, SBS 같은 이런 사업장에서 다른 데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끈할 수 있죠. 당연하죠. 네. 너무나 억울한. 예를 들면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과연 코로나가 전파될까요? 우리 정말 지하철 탈 때 지하철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역학조도 너무 많아서.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지하철에서 단 한 명의 감염 건수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 타보면 알지만 이거는 어제 그 한국과학기자대회에서 채널A 김단비 기자가 하신 말씀인데 네.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보면 출퇴근 특히 지하철을 타보면 어디가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나요? 택시도 다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지하철은 사실은 별 얘기 없었지 출퇴근에 않았어요, 타면 지하철은? 네.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 막 그냥 하잖아요. 택시하고 근데 규정이 택시는 있는데 지하철은 없었죠. 이건 아주 과학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그러니까 택시는 추적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추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실은 상당히 택시 기사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나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나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옷을 사고 밥을 먹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까지 가면 이거는 못 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학화할 필요겠죠. 정말로 어디서 감염이 더 되는지. 지금은 그냥 사실 지레짐작이었죠. 통밥으로 굴려가지고 대충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였죠. 예. 어떠한 근거도 9시 10시도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거기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어느 누가 그랬답니다. 9시 정도에 2차 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는 못 가게 합시다. 그래서 정해진 게 9시예요. 예. 근데 9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1시간만 늦춰달라 해가지고 정해진 게 10시고요. 9시에 2차 가는 건 맞나 근데?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그분들은 일찍 퇴근하시나 봐요. 6 6시에 퇴근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신 거죠.
칼퇴근 칼출근하실 수 있고 그냥 안전한 직장 다니고 전혀 코로나에서 나의 생계가 전혀 위협받지 않는 그야말로 안전빵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따위 발언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이 약간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똑같이 유지되니까 카페나 식당 또 뭐 2주 더 버티시란 말 하기도 진짜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는 단속은 훨씬 더 완화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10시만 넘으면 막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옆에 체육관 막 이렇게 하는데 저 하고 식당이에요.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내가 10시에 나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방침 자체가 정부가 고뇌하는 게 좀 느껴져요. 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거리두기에 아주 천착하고 아직도 이게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정부의 거리두기 위주의 이런 브리핑과 이런 것들은 계속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거 아니다.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정부로서는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발표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우리 김가현 아나운서는 이제 지금 20대잖아요. 백신 맞으셨나요? 저랑 10살이나 차이 나요. 10년이나 차이 나요. 오, 생긴 거는 10살까지 안 보이는데. 그치요. 한 30살로 보이는데. 한 4-5살 차이 나는 걸로 보여서 좀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쯤 되죠, 이제. 네, 20대 중반입니다. 그렇구나. 백신 완료하셨어요? 저 접종? 1차까지 맞았고 20대 중반이면 15년 전이네 딱. 와. 백신 얘기하자고요. 백신 1차 맞으셨어요? 네, 1차 접종을 했고 네. 어제 문자가 와서 원래 6주에서 5주로 당겨졌다고 10월에 26일쯤에 맞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처음에 1차 맞고는 뭐 부작용 같은 건 따로 없으셨나요? 그냥 팔이 좀 무겁다 정도인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부작용 크다는 거 아니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법적인 나이가 있죠. 법적인 나이는 네네. 20대겠지만 생물학적인 나이는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습관, 뭐 이력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애를 보내버리네. 그건 생활 뭐. 습관 어떤 애로? 제가 뭐 어떤 거 맞으셨어요? 저 화이자 맞았어요. 파이자 맞으셨어요? 네. 예. 근데 2차가 파이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차가 더 힘들다고. 2차에 대한 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제가 네. 혼자 살아가지고 네. 2차에서 좀 많이 힘들면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봐 조금 무서워요. 내놓은 자식인가요? 줄? 내놓은 이렇게 자식인가요? 20대 쓰러질 초반은 수도 20대 중반은 혼자 살기에는 좀 제가 집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아. 저도 대학생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집이 대학생 서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충을 모르지. 그쵸, 잘 외로움도 모르시죠. 모르고. 저는 뭐냐면 서울이라고 좀 하기 저 강북이거든요. 서울에 이제 서울시청과 의정부시청을 딱 두고 기준을 봤을 때 저희 집은 의정부시청이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편이 된 애들은 네. 병원 앞에 이제 자취를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안은 형편이 안 돼서 저는 그냥 계속 집에서 출퇴근했거든요. 힘들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뭐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늦게 집에 도착하면 되고. 잘하셨어요. 힘든 거는 뭐 네. 되니까 뭐.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사실 어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상하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사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많아진 건 아니죠?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네. 백신 부작용은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코비드 백신을 5년 이상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백신이 네. 5년 이상 점검하지 않고 세상에 나온 게 이게 처음이에요. 왜? 위급하니까. 정말로 급하니까. 그런데 임상시험의 제약회사가 보고한 그 부작용이 아니면 부작용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길랑발에 있잖아요. 이게 딱 맞고서 하반신 마비되고 하는 거 처음에 인정 안 했었어요. 안 됐습니다. 저도 지난해 이거 인과관계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리얼월드에서 수억 명이 맞으시니까 그게 인과관계가 인정됐어요. 바뀌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리불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정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전문가가. 네. 근데 미국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생리불순에 했어요? 대해서. 네. 봤더니 파이자하고 모더나의 임상 데이터를 봤더니 아예 생리불순은 항목에 포함되지도 않다.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아 보인다. 이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딱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조사가 안 돼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없는 거지 이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가 뭐라고 하셨죠 그때? 예방접종 맞고 자동차 사고 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전문가의 발언이고 네. 더 한 건 그게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백신의 불신을 더 조장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거 조사 안 됐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백신 맞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생리불순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데 아니라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 그게 더 신뢰를 잃는 거죠. 있는 건 있는 거다. 잃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 큰 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 선조차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백신의 신뢰도 백신을 계속 권장하는 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지. 저는 누구보다도 백신 접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반백신주의 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건 너 의사니까 그런 거지. 너도 백신 회사한테 그런 거 뭐 받아 먹고 그런 기사 쓰는 거지. 하는 메일 그러니까 자주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반해서 계속 백신 맞으셔야 된다라고 하려면 네. 백신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좀 포근하게 받아줘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아줘야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지금처럼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잘못된 섣부른 전문가들이 해왔던 그런 부작용들을 백신 맞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오히려 더 경계하기 시작했다. 주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브리핑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그럼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그런 백신 맞고 부작용이 두려우신 있는 분들. 것들은 네.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야 조심을 하죠. 그런 것들을 중요한 부작용으로 생각해야 관심을 두고 봐야 지금 설령 인과관계를 딱 부러지게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불신하시는 분들, 부작용에 대해서 불안해하셔서 아직 안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신데 그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도 나왔는데 맞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네, 예? 지금 현재 뭐냐면 결론이죠? 12세에서 17세가 우리 접종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제 딸이 12세. 근데 이거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왜 고민이 되냐면 12세에서 17세는 코로나 위험성이 치명률이 제로예요. 그죠?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네. 다행인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코로나의 백신의 이득과 위험성 이거를 따지기가 되게 없어. 일단 위험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심하게 앓는 정도.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조금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 약간은 커요. 성인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근데 애들은 그런 코로나만 국한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학교 그냥 휴교하거든요. 네.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1년 반째 되는데 네. 이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피해가. 그래서 그것까지 따져 보니까 백신 접종이 이득이 더 크다. 코로나만 보면 별로 이득이 크지 않지만 이것까지 합세해서 보니까 크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접종을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걸 받아들여서 2회 접종을 하는데 영국은 한 번만 접종으로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영국 예방접종위원회는
12에서 17세 접종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해. 거기에 최고 전문가, 영국의 최고 전문가 집단은 12에서 17세 접종을 권장하지 않았는데 왜 영국이 했냐? 그 미국 하버드대의 견해를 따른 거예요. 이제 요거를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 영국 예방접종위원회가 12세에서 17세에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근거를 미국 하버드대 의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보면 별로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 그런데 그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결론은 중간쯤 읽어보면 딱 그건데 뒷부분은 근데 애들이 학교, 캠핑, 놀이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이득이 크다. 그러니까 놔야 한다. 라고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예방접종위원회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의 중간 결과 정도만을 발췌해서 그렇게 근거를 삼았고 영국 정부는 접종을 그러니까 결론까지 다 합쳐서 접종으로 바꾼 건데 다만 뭐냐면 애들은 파이자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네. 파이자를 보니까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봤을 때 2차 접종 때 심장합병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타협으로 1차만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또 그런 배경도 있어요. 네. 그럼 왜 미국은 2차까지 다 하느냐? 미국은 파이자, 모더나 심장합병증이 많이 발생했는데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5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은 심장합병증이 생기면 빠르게 조치해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유럽은 조금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합병증이 생겼을 때 단 한 빠르게 명의 사망자도 대처해야겠네요. 안 나오게끔 네.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이 부모 입장에서 이제 좀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학교 차원에서 또 무조건 다 맞아야 만약에 등교를 시키게 하겠다라는 상황까지 된다면 솔직히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근데 그렇게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그래요? 이 정책을 강제화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12에서 17세는. 그러면 이 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맞지 않은 아이들을 차별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학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는 어쩔 수 없죠. 12세에서 17세. 그러니까 뭐 식당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비행기를 탄다든가 할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제 조카는 미국인데 걔는 2번 다 맞았어요. 걔는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격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걔네 해야 집에 갈 되죠. 때는 네. 당연히 그쪽에서도 격리, 우리 와서도 격리니까 네. 그런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겠냐? 저한테 네. 제가 가장 많이 맞는 질문에 저는 마치기로 했습니다. 물론 본인과 충분히 상의를 했어요. 네.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보도했던 대로 뭐 어떤 너에게 부작용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그것을 빠르게 감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심장합병증은 초기에 브루펜 계열의 약을 먹으면 대단히 잘 낫는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맞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임신부도 맞을 수 있다. 임신부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성이 되게 커요. 초창기부터 임신부는 다른 나라에서 다 접종 대상이었고 미국은 이제 이걸 거의 권고 대상으로 상향시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임신부가 감염자는 있어요.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없어요. 네.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단해. 아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이겨내. 이거는 그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원래 임신부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훨씬 위험성이 높고 너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것 자체가 폐가 줄어들어서 어떤 폐로만 보면 만성질환자와 비슷한 형태거든요. 짜부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폐세포가 내가 번식할 폐세포가 아주 밀도 있게 아주 응축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희생자가. 임신부 감염자는 다행인 있는데. 거죠. 어마어마하게 다행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지속될 거냐. 왜냐하면 코로나는 지금 1년에 끝날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무조건 맞아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죠. 준비를 해서 예. 네,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저는 모든 데이터는 임신부는 접종으로 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까지 데이터는 괜찮지만 이게 내년에 끝날 거냐, 내후년에 끝날 거냐, 1, 2년의 사이에 끝날 거면 모르겠지만 이게 코로나는 1, 2년에 끝날 거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계속 5년, 10년을 계속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5년, 10년에 거쳐서 임신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신부에 그럼 희생자가 나와야만 이거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어린이용 백신은 따로 만들어지는 네, 건가요? 어린이용 백신은 네. 5세에서 11세, 지금 미국에서 파이자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성인 용량이 지금 30mg이거든요. 그러니까 12세까지는 똑같이 30mg, 하고. 13mg 아닌데 죄송합니다.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그램. 네.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네. 근데 어린이는 그래서요? 네. 어린이는 그거의 3분의 1, 10 마이크로그램으로 했어요. 좀 줄여서. 네, 줄여서. 근데 성인에 비해서 효과는 뛰어나고 부작용은 더 적은 걸로 임상시험 나는데 사실 되게 탐나요. 1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인 거는 왜? 많은 백신학자들이 되게 좋아요. 저게 최적의 용량 같다. 오히려. 좀 줄인 게? 근데 어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파이자가 원래는 이번 달 10월 달 내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5세에서 11세도 준비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5세에서 11세는 아예 거의 피해가 없어서 다만 접종의 이득과 실은 또 따져봐야 되는 또 따져봐야겠네요. 예, 그런 게 좀 남아있죠. 하지만 5세에서 11세 그 10 마이크로그램짜리가 나오면 애 거를 받아다가 제가 맞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들 만큼 그 용량은 사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용량으로 이제 평가받고 20세를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이 유아를 부러워하는 수준이네 이제. 애들 뭐 그 있잖아요. 이유식 있잖아요. 애 이유식 보면 맛있어요. 나중에 강아지 사료도 드시지 그래요. 그렇군요. 뭐 저도 이제 청소년 아들이 2명 있지만 이 백신을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네, 고민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조금 지켜보면서 네. 오늘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고민의 여지는 좀 있네요. 네. 요 주소를 우리가 김가연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로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타워 TOWER @sbs.co.kr입니다. 귀여워. 타워요, 타워. 타워. 네. 가연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일로 메일 보내주시면 우리가 상담해드릴게요. 네. 오늘 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뽀얀거탑에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시고요? 아, 코로나에 대한 뭐 희망 메시지라든지. 네.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날 기미가 보일 듯 하다가 또 보이지 않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면 이렇게 스스로 좀 잘 지키다 보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준 이 정도예요. 대본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해주시다니. 알겠습니다. SBS 아나운서실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그럼 어디는 안 좋아져요? 아니 그 우리 이제 뭐냐면 네. 뭐 저희도 좋아지고 있죠. 저희도 이제 비디오형에서 이제 실력파로 바꾸고 있으니까 고등 의학 계열도 좋아지고 있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기회가 또, 되면. 또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